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문화라는 주제로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이 4차 산업혁명이 인간과 문화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연구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기술 관점에서 뭐 빅데이터부터 해서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죠. 5G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술적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 이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인간의 관점에서 또 문화의 관점에서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고 또 이제 미래 변화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은 25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는 한 20만 년 됐잖아요. 지구가 46억 년, 우주가 138억 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산업혁명의 역사라는 것은 현생 인류 역사의 한 8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지구 역사의 2만 3천분의 1이고 우주 역사의 6만 9천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우주 역사에 비해 짧은 거죠. 전 우주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는 짧은 거고 산업혁명의 역사는 더 짧은 거죠. 정말 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아주 발전된 문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인 거죠. 1965년에 이정문 화백, 이 이제 만화가가 그 당시 35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서기 2000년대 뭐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상상도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태양열을 이용한 집도 있고요, 전기 자동차도 있고 움직이는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형 TV 전화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죠. 뭐 단지 수학 여행은 이걸로 해서 달 날아가는 이런 건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상상했던 것들이 과학기술의 덕분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고요.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이게 이제 기존의 변화들에 비하면은 훨씬 획기적이고 거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렇게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잃고 또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소수 뭐 이런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의 심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중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집단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 20% 정도의 사람이 80%의 어떤 리소스, 권력들을 가지고 있고 좌지우지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20대 80 법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파레토의 법칙 같은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로봇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그 야구 경기 기사를 썼는데 하나는 사람 기자가 쓴 거고요. 전문적인 스포츠 기자가 쓴 거고,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밑에 게 조금 더 잘 썼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밑에 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뭐 여러 분야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학계에서 병원에서 도입이 되죠. 그래서 왓슨 for oncology, 이제 암 진단하고 이런 데 이제 일단 도입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암에 관한 뭐 방대한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뭐 치료법을 제안하거나 여기까지는 이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요리에도 도입이 된다고 그러죠. 로봇 셰프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팀 앤더슨이라는 셰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요리 동작을 DB화합니다. DB화하고 그 사람의 레시피 한 2,000가지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래밍화하면 이게 이제 로봇 셰프인데요. 사실은 뭐 로봇 팔이죠, 팔. 그죠? 로봇 팔 정도인데 2,000가지의 레시피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17년 올해입니다. 올해 말경에 뭐 15,000달러 정도의 시판이 될 거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15,000달러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영화, 그죠? 예술 분야에서도 이 도쿄 영화제 2015년도인데요. 로봇 여배우 제미노이드 F가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실제로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인간처럼 그렇게 연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감독 이 제미노이드 F가 장점이 있다. 불평하거나 잠을 자지 않아서 연출이 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을 많이 대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 대 뭐 기계, 뭐 이런 어떤 구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의 일을 로봇, 기계가 많이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이제 기계가 하는 일이 있고 뭔가 좀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미래에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기계보다 잘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에다가 이걸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람이 기계보다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올렸더니만 여러 사람들이 이게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보시면 뭐 상상력, 창작 활동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유머, 눈물, 뭐 서로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역시 사람이 잘하겠죠. 그다음 변화에 대한 적응력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돌봄, 뭐 뒤에 가면 이제 이세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요. 손맛이 들어가는 요리, 그다음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뭐 거짓말하기, 놀고 술 먹고 취하기,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인간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뭐 특히 이제 사회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꼭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사회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회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사회 변동이라는 거는 결국 문화 변동하고 같은 말입니다. 좀 외형적인 변화는 이제 제도나 뭐 이런 어떤 외형적인 변화는 사회 변화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게 동반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화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 변동은 곧 문화 변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사회 변동이나 문화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 교과서적인 해설에 의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요한 요인이 첫 번째는 발명입니다. 발명에 의해서 자 우리가 휴대폰을 발명하고 뭐 컴퓨터를 발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물질적인 발명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견에 의해서 바뀝니다. 발견은 주로 이제 과학적인 원리의 발견도 있고요. 또 뭐 지리상의 대발견도 있고 이런 발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사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문화들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도입이 되는 거죠. 한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잖아요. 이건 이제 문화 전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데 보통 우리는 발명과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과학기술 사회로 가면 갈수록 발명과 발견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건을 획기적인 신기술을 발명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를 들면 뭐 컴퓨터나 뭐 인터넷, 스마트폰 발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어떤 기계적인 발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발명이 되면 사람들의 어떤 소통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또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화 변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 초에 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입니다. 과총에서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응답 결과 한 89% 정도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시중에 이제 그 서점에 가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테크놀로지나 기술 뭐 플랫폼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 변화에 대한 책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에 대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제 문화에 관한 책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문화 뭐 이런 관점에서 서술된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기술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문화 변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문화가 도대체 뭐냐를
가장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칸트의 문화 개념입니다. 칸트가 역사 철학이라는 책에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유럽 사회는 전체가 이제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또 성경의 기초에서 문화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뭐 에덴 동산이 있었고 하나님이 뭐 선악과 이거는 이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그 호기심을 못 이겨서 결국 그걸 좀 뭐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한 거죠.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인간의 문화라는 것이 있었을까? 이런 어떤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뭔가 이제 죄를 범한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최초의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의 실현이었던 거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사회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 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인 거죠.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용정보원에서 그 분석한 자료에 직업들 이렇게 쭉 나오죠.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이 있고 낮은 직업이 있는데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은 뭐 콘크리트공, 뭐 조립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작업하는 것들이죠. 노동하는 것들인데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들을 보면 1위가 이제 화가, 조각가, 그다음 뭐 사진사, 뭐 작가, 연주가 뭐 주로 이런 분야입니다. 대부분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직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감성이나 어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직업들은 자동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오히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더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통계청에서 10년 만에 이제 이 표준 직업 분류를 개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더라도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들,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로봇 공학, 뭐 시험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다음 문화예술 관련된 직업들도 많이 이제 새롭게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콘텐츠 창작자도 있고,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커제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 삼국에서 패하고 기자회견했죠. 알파고가 너무 냉정해서 그와 바둑 두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다.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통을 느끼고 인간적인 소외감도 느끼는 거고 여러 가지 자존감도 떨어지고 기계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되는가? 문화예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좀 우리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영국 이제 신경제재단에서 매년 행복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1위가 뭐 코스타리카, 2위가 베트남, 3위 콜롬비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에서 오는 행복이 과연 큰 행복을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이나 경제도 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경제학자 중에 이제 리차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경제 성장과 어떤 행복, 그죠?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뭔가 물질적인 성장이나 이런 수입 같은 것이 행복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행복도가 상승하지 않는 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스톨린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편리함을 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그게 역설적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선이 오는 거죠.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이 사람은 이제 문화사회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기존에 자본의 개념이라는 게 자본이라는 게 돈자자 근본 본자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겁니다. 경제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본의 개념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문화적 자본도 있고 사회적 자본도 있고 상징적 자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문화적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적 자본 내용을 보면 우선 체화된 문화 자본, 자기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든지 뭐 취향, 고상한 취향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객체화된 거는 몸하고 떨어진 거죠. 뭐 골동품이나 뭐 수집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문화 자본은 제도화된 거니까 학위나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르디의 제자들이 부르디의 학파를 이루면서 누보 부르주아, 신중산층을 판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20가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제적 자본은 돈과 관련된 거고요. 사회적 자본이 있고 상징적 자본, 문화적 자본을 보시면 예를 들어 뭐 그랑제골 출신이거나 박사학위가 있다. 이거는 제도적 문화 자본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2가지 이상 구사한다. 뭐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관람한다. 공연을 매월 1회 이상 관람한다. 뭐 미술품 골동품을 수집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가지고 이제 문화 자본을 측정하는 이런 지표도 만들었습니다. 자, 커피 중에 제일 비싼 커피가 코피 로악입니다. 그죠? 코피 로악. 4만 원 정도 하더라고. 홍대 카페에다 4만 원 정도 하면 한 잔에. 굉장히 비싸죠. 코피 로악이 왜 비싸냐? 일단 향 자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바섬의 사양 고양이가 이 커피 원두를 먹고 배설한 거죠. 그걸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효소,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비싼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희소성, 우선은 이제 그 생산량이 얼마 되지가 않고요. 독특한 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양 고양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코피 로악을 마시면서 사양 고양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소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 산업인 거죠. 제가 이제 뭐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뭐 기계가 많이 될 거고 기술이 중요해질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뭐 고등학생들 이렇게 강의를 한번 가보면 고등학생 중에 인문계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뭐 소프트웨어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겠지만 결국 인문학이라는 거는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인문학이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든지 그 첨단 기술이 나타났을 때 그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뭘 위한 것이고 인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이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생태 시인 메리 올리브라는 사람이 쓴 뭐 휘파람 부는 사람인가 하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산문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인간의 위대한 능력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힘입니다. 기계는 사랑하는 힘이 없습니다. 2번째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인공지능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인간의 어떤 위대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고갱의 그림입니다. 고갱의 마지막 작품 유작입니다. 유작인데 고갱의 이 그림의 제목은 아마도 현존하는 미술품 중에서 제일 제목도 길고 제일 철학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옆에 있는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가, 화가도 이런 어떤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의 어떤 그 오리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이 가장 인간적인 고민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과 ICT가 고도로 발전하면 결국 인간의 문화가 변화가 됩니다. 그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4차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이 바꾸어 줄 어떤 기술적인 변화, 테크놀로지 변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테크놀로지가 가져오게 되는 삶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똑같은 테크놀로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결정은 인간이 하는 거죠. 문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문화인 거죠. 문화.
그리고 문명과 문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에 있어서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의 관점입니다. 문화의 관점에서 과학 기술의 어떤 변화와 미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